또 미국하고 이란에 21시간 동안 밤샘 회담을 했는데 뭐 물거품이 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들고 오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좀 전쟁이 다시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좀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 이거는 단기적인 긴장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뭐 다르게 봐야 할까요? 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가 이제 내려졌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그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바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직접 봉쇄하겠다 이제 이런 조치를 말하자면 내렸어요.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11시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스마트한 무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장이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미국이 협상이 결렬됐으니까 이제 하르그 섬에 본격적으로 지상으로 투입할 거다. 그러면은 이 전면전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미국에도 이제 인명 피해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걱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미국의 인명 피해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버전 2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이 이란에다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차선책을 선택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어쨌든 이란이 지금 막고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오만과 함께 이제 바다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란이. 만약에 미국이 거길 지나가는 이란 선박들 지금 이제 여전히 거길 지나가면서 그 이란산 원유가 석유가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미국의 반미 국가들, 뭐 러시아나 중국 같은 국가들한테 여전히 자금 수요를 받고 있고 무기나 드론 같은 것도 계속 수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아예 말려버리겠다. 어쨌든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뭐 예상보다 늦어지는 건 있습니다만 몇 년 간다? 이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당연히 올해 연말에 있는 미국의 연말 그 중간선거 전까지는 빨리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 미국은 나오겠다라고 하는 지금 제스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그거 하나만 딱 보고 전략적 그 목표를 달성한다. 그리고 전략적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 자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미국이 완전한 이란의 비핵화에 성공한다. 이걸 하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이나 이제 주변 중동 국가들에 맡기고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질문 자체는 이제 단기 긴장이냐 아니면 좀 장기화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답은 단기 긴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 시장이 걱정했던 거는 하르그 섬이라든지 지상군을 뭐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대규모 폭격을 이란의 그 민간 부문에 인프라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최악의 상황까지 아직 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가 좀 빠른 단기였으면 좋겠는 게 거기 한국 배들도 있고 선원분들도 한 173명 정도 있다고 지금 거의 하더라고요. 40일째 고립이 돼 있죠. 고립이 돼 있죠. 근데 보통 배에 30일에서 50일 어치 분에 이제 음식이나 음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치면 사실 열흘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40일 정도가 지났으니까 걱정이 되네요. 그 배들한테 이제 뭐 식량을 지급하거나 이런 문제는 사실 이제 약간 인도주의적인 별도의 문제일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좀 주식시장 대비 강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원래 한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가 싶었는데, 사실 목요일, 금요일 이때 지나가면서 다시 비트코인이 조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산별로 좀 선호도가 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모습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특별히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더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비트코인은 경영진도 없고 영업이익도 없고 매출도 없고 어떤 사활을 걸어야 하는 사업도 없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중립자산입니다. 지정학적인 이슈, 지정학적인 위기가 이렇게 전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할 때는 당연히 중립자산, 특히 이제 그동안은 금이었죠. 금같이 어떤 뭐 발행자나 아니면 컨트롤러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자산이 언제나 1등을 해왔습니다. 70년대 오일 쇼크 터졌을 때도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뭐 30배 넘게 올라간 그런 기염을 토했고,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는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이거를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단기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고착화되면 그냥 사람들은 무조건 최후의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구나. 그게 이제 달러도 아니고 국채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금이었거든요. 그래서 70년대 10년 동안 미국
S&P 500 지수가 한 연평균 4%밖에 못 오를 때 금이 한 30% 넘게 연평균으로 올랐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네. 결국 비트코인이 대중의 인식에 얼마나 지금 그 디지털 골드로서 각인되어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죠. 제가 이제 여의도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비트코인은 아무도 관심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의 의미는 뭘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투자해서 돈을 벌까에 관심이 있지 네. 이 현재 이 지정학적인 어떤 글로벌 정세가 비트코인 같은 중립자산 그러면서도 아직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는 새로운 에셋 클래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뉴스도 코스피 위주로 또는 미국장 위주로 보면서 암호화폐? 코인? 그거는 그냥 뭐 저 먼 훗날에 어쩌면 될 수도 있는 무언가잖아.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얼굴에 다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직도 약간 음지의 자산 이런 느낌이 아직도 있을까요? 그렇죠. 음지의 자산이라 생각을 많이 하시죠, 아직도. 음지의 자산이 이번에 이제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사건으로 사실 이제 좀 끌어올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란에서 얘기하기로 비트코인을 받겠다라고 아주 오피셜리 얘기가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암호화폐가 유력하게 되고 있는데 암호화폐는 뭐 스테이블 코인 여러 가지 코인이 있지만 비트코인 포함해서 크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비트코인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이제 사후 분석이 지금 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그 이란의 석유 수출 조합이죠. 거기에 호세인이라는 대변인이 비트코인을 정확히 언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걸 다뤘고 이란이 이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3월 30일에서 31일 이란 의회가 이제 가결을 했어요. 어떤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대한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본격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법제화가 됐습니다. 3월 말에. 그게 왜 이제 법제화가 됐냐면 원래 호르무즈 해협은 그냥 공해입니다. 국제법상 거기를 어떤 나라가 점유해서 통행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란도 뭐 전쟁에 들어간 마당이고 미국한테 이렇게 끝까지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제는 법제화 하겠다. 그래서 돈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2025년 4분기에 이란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량이 폭증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엘립틱이나 체인얼리시스 같은 이제 블록체인 이런 분석 업체들로부터 많이 분석에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있지만 주로 이란 혁명군 수비대 IRGC의 자금 융통 수단으로서 이용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죠. 국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국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 1조 달러 정도의 한 1조 원 정도의 그러니까 10억 달러 정도죠. 1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융통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도로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란 중앙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지금 5억 달러 정도의 US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고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모았겠죠. 왜냐면은 이란 리알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97% 떨어졌고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 제재가 더 심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이제 4월 8일입니다. 지난 4월 8일에 미국에서 이 미국 재무부가 발의한 이 지니어스 액트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제재 법안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제재안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무부 오펙이라는 곳, 해외 자산 금융 동결하는 곳이죠. 그다음에 핀센이라고 하는 이 금융망을 담당하는 곳, 이곳과 재무부가 세 곳이 함께 이제 생션이라고 하는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제재를 받는다. 이런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문화돼서 나온 거예요. 네. 그날 파이낸셜 타임스 뉴스가 다음날 나온 겁니다. 그날 아마 이란 혁명대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 그리고 이란 의회는 아마 그동안은 위안화 결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USDT,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받았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는 배들한테 통행세를. 근데 비트코인으로 전면 전환하게 된 계기가 저는 4월 8일 그 생션스가 본격적으로 발의되면서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생션스가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 그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동결 기능 이런 것들이 의무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선회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맞아요. USDT라는 제일 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테더사는 사실 미국 그 오펙에 이 협의를 할 필요가 협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본사가 BVI에 있고 대표는 엘살바도르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가 뭐 제재를 한다 그래도 굳이 들을 이유는 없지만 하고 있어요.
이미 테더가 7,000개가 넘는 USDT 지갑을 동결했고 뭐 금액으로는 33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동결을 했죠. 그리고 서클사 2위 스테이블 코인 서클사 USDC를 발행하는 서클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당연히 오펙의 제재를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법제화된 마당에 더 적극적으로 해외 금융자산을 동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사실 USDT랑 USDC 모두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서 기술적으로 아주 쉽게 동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펙이 예를 들어서 이 지갑에 들어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동결하세요. 그러면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들어있는 기능으로 그냥 거기 들어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아예 그냥 일리퀴드, 완전히 비유동적으로 만들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란 입장에서는 제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마당에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 거는 너무 위험해. 위안화를 그동안 받았다는 거는 몇 차례 이미 증거가 있어요. 위안화 결제를 받았다. 그래서 CISP라고 하는 위안화 결제 스위프트망 같은 거죠. 이제 중국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우주선 2척이 지금 위안화 결제를 했다라는 건 증거는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 결제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사실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정황상 스테이블 코인으로 같이 받고 있었으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미국의 제재 때문에 본격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자 4월 9일을 기점으로 4월 8일 9일을 기점으로 비트코인으로 넘어갔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금 굉장히 우세한 상황인 거죠.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반 정도 이해는 가요. 이제 왜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쓰다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건지 이해는 조금은 가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은 온체인상에서 이게 거래가 다 추적이 되는데 이라는 어찌 보면은 이 제재를 좀 피해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이 최적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나마 이게 제일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 흡족한 표정 좀 예. 보십시오. 진짜 이걸 물어보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지금 네. 너무 질문을 잘 주셨어요.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그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란이 페이먼트 윈도우라고 하는 거를 단 몇 초 동안만 열어놓는다. 왜냐면은 일단은 거래가 추적당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제재가 들어올 가능성 두 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은 공개 원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초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단 몇 초 동안 QR코드를 띄워놓고 그 지갑 주소가 공개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결제를 했을 때 그 몇 초 동안 과연 미국이 이 순간적으로 네. 이게 바로 이란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배가 결제를 한 거냐 알 수는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본 것 같고. 와, 근데 그게 가능해요? 몇 초 동안 하는 게. 사실 저는 이제 뭐 보내보고 받아보고 했지만 그렇게 몇 초 동안에 하기 쉽지 않던데. 그러니까 이게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몇 초 네. 동안이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슥슥슥슥 움직이는 게 되게 빠를 수 있으니까, 계좌를 거쳐가는 게.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 얘기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비트코인의 장점이 뭐냐면 뻔히 돈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보이는데 못 막는다는 게 최고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익명성보다는 약간 좀 다른 의미네요. 그러니까 다 보여요. 네, 그게 다 보이니까. 미국 입장에서 다 그죠? 모니터링이 되는데 이 돈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중간에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비트코인의 가장 큰 사실 능력인데, 미국 입장에선 굉장히 약오를 수 있겠네요. 계속 그렇죠. 실시간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예.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많은 인프라를 또 만들어 놓은 게요. 그 이란 밑에 캐즘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어요. 캐샴인가요? 캐즘인가? 그렇게 QESHM이라는 스펠링인데 그 네. 섬이 있습니다. 네. 그 섬에다가 이제 크립토와 이제 이란 리알화를 컨버전할 수 있는 일종의 장외 거래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암시장 같은 게 있군요. 암시장 같은 걸 만들어 놨습니다. 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톨을 받으면 그 즉시 두바이 장외 거래소로 옮겨서 거기에서 세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의 법무부나 아니면은 TRM 랩스나 엘립틱이나 체인얼리시스 같은 블록체인 분석 업체들도 그동안 꾸준히 얘기해오고 있었던 건데 두바이 장외 거래소 같은 곳에 어떤 거래가 들어갔는지 추적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미 정평이 자자합니다. 네. 장외 거래소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블록 딜로 이루어지고 양자 간 미리 계약을 맺어놓고 일순간에 이 현금과 비트코인을 바꾸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들어간 건지 알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톨을 내는 그 순간을 캡처해서 미국이 지갑 주소를 추적한 다음에 자금이 이렇게 흘러들어갔다까지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환전돼요, 나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원칙에 입각해 생각해 보면은 그 똑같은 행위를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했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테더사나 서클사에다 전화 한 통 넣어서 지금 이 지갑 여기로 톨 들어갔으니까 바로 넘겨내.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고, 또 위안화 결제를 하자면 이제 중국에 결국 미국이 제재가 아니라 중국이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길로 가야 되니까 아무리 이란이 중국과 우호적인 뭐 관계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볼모를 잡히고 싶지는 또 않을 거예요. 결국 이제 이번 사태가 이란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한테 자신들을 위한 최고의 기축 통화가 뭔지 발견하게 되는 그런 아주 굵직한 이벤트가 되었다. 그게 비트코인이죠, 당연히.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뭐 한번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비트코인 만약에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국제 제재 체계 안에서 실제로 이걸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국제 제재 체제 안에서 네. 받을 수 있다. 그죠? 비트코인이 뭐 어떤, 글쎄요, 이란의 어떤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해도 당연히 불법이라고 하겠지만, 네. 어쨌든 중립자산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의 법에도 포함되지 않는, 법 안에 영향과 효력을 받지 않는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우회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죠. 아, 그렇군요. 와, 이게 눈에 보이면서도 감시를 하고 있는 감시하고 있는데 있지만, 어떻게 할 수 네, 없는. 그러니까 뻔히 그런 날아가는 게 상황들.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산. 아, 근데 진짜 통행료를 비트코인으로 받게 되면은 비트코인만의 좀 좋은 점들이 드러날 수도 있는 뭐 기회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네. 비트코인 맥시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고무돼 있습니다. 여기 와 계시잖아요. 한국 와 계시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란이 사실 이제 비트코인 채굴도 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력난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채굴로 이란이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을 해서 캐서 그거를 통행료를 지급하려고 하는 국가들한테 판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팔고 그걸로 다시 석유도 팔고 뭐 약간 이런 일석이조 그런 흐름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요거는 전력난 문제 때문에 아주 그냥 이게 투명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뭐 소문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부분이고 몇몇 보도가 나온 건데, 네. 이란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비트코인 채굴을 해왔다. 국가 차원에서 이런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해외 언론에서. 근데 이것도 이제 정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인 게,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싸고, 그 비트코인 채굴은 가장 값싼 전기를 조달할 수 있는 곳이 가장 큰 수익을 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거의 무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란 같은 국가에서 비트코인 채굴하면 굉장히 유리한 건 사실이죠. 물론 이제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때 일단은 굉장히 덥죠. 채굴장이라는 건 많은 열이 발생하는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냉각을 시켜야 하니까 냉각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석유를 파는 즉시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석유가 굉장히 싸고, 석유를 싼 석유를 조달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걸로 채굴을 하면은 뭐 냉각 비용 정도야 어느 정도 조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또 좋은 게,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해서 나오는 신생 비트코인을 우리가 버진 코인이라고 합니다. 버진 코인은 트랜잭션 레코드가 없죠. 그렇죠. 말하자면 미국이나 아니면은 이 이란에 제재를 하려고 하는 서방 국가들이 이 결국 지갑 주소를 타고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UTX라는 거를 추적을 하면 이게 이란인 IRGC와 관련된 건지 아닌지를 낙인을 찍을 수는 있잖아요. 동결은 할 수는 없지만 네. 낙인은 찍을 수 있습니다. 지갑 주소를 쫙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여기 거쳐간 비트코인이니까 이거는 못 쓰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기업들이나 뭐 국가기관들은 여기 비트코인은 안 받을게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법정 통화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렇죠. 네. 실제로 바이낸스 거래소 같은 곳이 이제 뭐 믹서나 이런 비트코인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거쳐서 온 것들은 그냥 뭐 이유 막론하고 그냥 다 입금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버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쓰기 좋은 수단이 되는 겁니다. 팔 수도 있고, 자기네가 직접 어떤 석유 거래에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국부를 그냥 리알화 가치를 보존하는 국가 차원의 이런 리저브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어떤 미국의 제재를 피하면서 제3의 어떤 리저브 커런시 영역을 만들 수 있는
리알화 가치나 아니면 국가 경제를 좀 튼튼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안전자산으로 축적해 나가기 너무나도 좋은 그런 활용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트코인 채굴을 값싼 전기를 활용해서 하고 있었다는 게 합리적이고, 실제로 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엘립틱이나 이제 체인어널리시스 오늘 얘기 자주 드립니다만 이란 내 거래소 두 곳, 가장 큰 거래소 두 곳이 이제 자이언으로 시작하는데 두 곳이 있습니다. 그 두 곳이 비트코인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게 지난 한 4, 5년 전부터 이 두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시점이 이제 해외 언론의 보도를 통해 나온 비트코인 채굴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제 제가 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유튜브 채널에서 그 이란의 중앙은행장이 한 7년 정도 집권을 하고 작년 말에 퇴임을 했거든요. 네. 그 시점이 굉장히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란 중앙은행장이 이란 리알화의 달러와 그 환율을 고정해버린 장본인이고, 그거를 고정해버린 것 때문에 리알화 가치가 암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두 개의 말하자면 환율이 생기면서 그 이란 은행장이 작년 말에 12월 말에 퇴임하면서 이제 암 시장에 있는 환율이 본격적으로 드러났죠. 그러면서 이제 이란 리알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97% 하락하게 된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그 시점, 그러니까 이란 리알화가 본격적으로 암 시장이 생겨나게 된 시점부터 이란이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해외 내다 팔면서 달러나 이런 것들을 원조에서 받아왔고,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소 거래량이 급증하게 됐다라고 하는, 시기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상 제재든지 아니면은 경제 지금 폭락이라든지, 그리고 리알화 가치 폭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력난 문제 때문에 채굴 문제를 지금 어떻다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과거 몇 년 동안 추이를 보면 충분히 좀 많이 활용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좀 지정학적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 시기에는 이게 실제 가격에 영향을 얼만큼 줄 수 있는 건가? 뭐 단기적으로는 주고 있는 걸 알겠는데 이제 장기적으로도 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큰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뭐 지금 커뮤니티, SNS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계산들이 단기적인 가격 영향력이긴 하죠. 예를 들어 지금 FT 그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나온 거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제 1배럴당 1달러의 통행세를 받겠다라고 하니까 보통 오일 탱커에 담기는 그 석유의 한 양이 200만 배럴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200만 달러 정도를 한번 지나갔다 받는다. 그러면은 하루에 최대 2천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계산이에요. 그럼 2천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300억 원 정도 되니까 1비트코인당 1억으로 치면은 한 300개, 250개에서 300개 내지의 비트코인이 하루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수요가. 근데 비트코인의 현재 하루 신규 채굴량이 450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거의 60%, 70%에 달하는 하루 공급량이 호르무즈 해협에서만 빨아간다면 이건 당연히 가격 상승에 큰 호재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SNS 계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그린 거라서 이렇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란이 비트코인으로 앞으로 통행세를 받을 수 있을지도 그거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실제 2천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수요가 호르무즈에서 발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 한 건의 비트코인 거래만 증명이 돼도 엄청난 인식 변화가 아마 비트코인에 찾아올 겁니다. 단 한 건만 뭐 엘립틱이나 이런 블록체인 분석회사에서 이거 비트코인으로 통행세 받은 거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아마 전 세계적인 인식 변화가 크게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5년부터 이미 그 러시아, 중국 간 LNG 그리고 석유 거래를 비트코인으로 일부 체결을 하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러시아 의회죠. 두마라고 하는 하원에서 법안까지 처리를 한 게 작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으로 석유 거래를 하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이미. 그리고 중국과 이제 실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도 다 증명이 돼 있고, 그런 와중에 브릭스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 17년간 브릭스 국가들 몇십 개 국가들이 지난 17년간 베스켓 통화를 만들자는 논의를 아주 활발하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24년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 이제부터 바스켓 통화 디지털 페이먼트가 가능한 우리 그 브릭스 국가들끼리 권역에서만 통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자라고 했지만 그거조차도 사실 그 이후로 감감무소식이거든요. 왜 안 되냐면 펀더멘탈리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 국가들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러시아, 중국, 뭐 이란, 기타 등등 뭐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이 반미라는 어떤 그런 기조로 모였지만 스스로를 서로를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하나 나올 때마다, 즉 비트코인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데 통행세로 한 번 쓰였다라는 증거 하나만 나와도 이제 우리들을 위한 이 기축통화는 사실상 비트코인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그런 모먼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아주 일부 석유 거래만 비트코인을 쓰지만 이제 더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면은 어떻게든 본인들의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통로를 찾을 것이고, 그리고 그 통로를 당연히 미국 몰래 운용을 해야 될 테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같은 중립자산으로 결제를 적극적으로 다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뿐인가요? 뭐 어디 미국의 제재를 피하고 싶은 곳들만 이제 비트코인을 활용하겠습니까? 사실상 이 그라데이션이잖아요. 반미냐 친미냐, 이게 흑백 논리가 아니라 이 중간에 회색지대가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전 세계 경제라는 건 사실상. 그래서 뭐가 됐든 아무튼 나는 중립적인 게 좋아. 뭔가 이 미국의 어떤 영향력이나 중국의 영향력이나 러시아의 영향력이나 이란의 영향력, 이런 걸로부터 좀 자유롭게 나는 항행의 자유가 필요해. 거래의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다라는 그냥 그걸로 다 귀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지금같이 뭐 상승장 올 때만 이렇게 거래소에 리테일 투자자들 많이 들어와서 가격 올라가고, 하락장 오면은 관심 싹 꺼지면서 업비트 거래량 뭐 60% 70% 줄었다죠. 뭐 이런 식으로 붐앤버스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견조한 수요가 발생하는 어떤 글로벌한 중립자산으로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연평균 상승률이 한 20% 30%에서 아주 그냥 안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냥 문득 드는 질문이, 그런 정말 많은 장점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장점들 때문에 그럼 다른 지금 국가들이 좀 조용히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의외로 다들 이 뭐 통행료에 대해서도 또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뭐 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많은 반응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사실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아니면 그건 좋은 생각이다 등의 의견을 낼 만도 한데 좀 굉장히 조용한 느낌이라, 이렇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용한 건가, 뭐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제 희망사항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밖으로 꺼내서 얘기하면은 이거조차도 어떻게든 뭔가 제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까봐 조용히 한다라는 게 저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아직도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냥 아직은 조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잖아요. 미국은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부가 4월 8일에 그 지니어스 액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이제 임플리먼트 했고, 이제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시행이 됩니다. 생션이라고 하는 게. 그것에 뭐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한다, 우리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미국한테 완전히 찍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조용히 하고 있는, 납작 엎드리고 조용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로는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이 3월 정도부터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다시 그 강세가 좀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란에서 호르무즈 통행료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고 한 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변화가 있고 그 와중에 재료 중에 하나인 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식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어쨌든 일선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뉴스 보면서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란 말이죠. 이 휴전이 될 수도 있고 종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휴전이 결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 비트코인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어떤 변수를 어떻게 중요하게 좀 보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좀 더 넓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쟁이라는 이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심지어 제가 틀렸다 하더라도, 뭐 전쟁이 앞으로 장기간 이어진다 하더라도 좀 더 넓게 보면은 사실 전쟁보다는 인플레이션 우려잖아요. 유가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이제 다시 상승. 그래서 다시 한번 70년대 얘기를 드립니다. 이 유가가 고공행진해서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의 그 3월달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제 근원 CPI는 내려갔지만, 예상치 하회했지만 이제 헤드라인 CPI가 좀 많이 나왔죠. 근데 미국의 현재 인플레이션율 대비
그 3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간당간당하게 밑으로 내려올랑 말랑합니다. 즉 말하자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진짜 고개를 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질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플러스 양전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3년물 국채 금리랑 비교를 하면. 자, 그럼 이런 시기에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과연 기준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원래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가면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지만 미국 입장에서 아마 그러지 못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저는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국가부채, 일단 미국의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속도가 어마무시하고 38조 달러에 39조 달러 되는데 4개월 걸렸습니다. 4개월. 1조 달러 늘어나는데 200년 걸렸는데 이제는 4개월 만에 1조 달러가 늘어나 버려요. 그런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미국이 있냐? 당연히 없죠. 또 국채 발행해서 돌려 막아야 되는데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 때 5%대 고금리로 발행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안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못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4분면을 그려놓고 그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케이스별로 4개로 나눠놓고 가장 비트코인 가치가 그동안 15년 동안 많이 올랐던 분면은 바로 기준금리가 유지되거나 또는 내려갈 때 인플레이션이 높게 발생할 때입니다. 그럴 때 비트코인 가격이 제일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70년대에 다시 한번 재림을 저는 좀 기대해보고 그때는 금이었지만 이제 금과 비트코인이겠죠. 근데 금은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비트코인이 아마 굉장히 많이 픽업해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물 자산 투자가 지금은 유리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비트코인에만 너무 비트코인 좋다 이러면은 에이 저 비트코인 맥시, 저 코인충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더 대중적으로 친화적으로 실물 자산의 시대다. 지난 시간에 나와서 제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자산은 결국 이 지리적인 한계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이 퀘스천 마크를 받을 거예요. 아, 전쟁? 아, 인플레이션? 그러면은 아무리 뭐 반도체 많이 팔고 아무리 AI가 돈 잘 벌어도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겠네. 결국 기업 실적, 이 문제거든요. 근데 중립자산은 그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의 시대가 저는 지금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고 보고 그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비트코인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사면 되나요, 대표님? 아유, 네, 그럼요. 당연하죠.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항상 그러기 때문에. 하십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이 가장 최저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고점 대비 50% 떨어진 상황이니까 네. 지금은 뭐 충분히 싼 가격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우리 뭐 워렌 버핏도 얘기했지만 언제나 우리는 싸졌을 때 산다. 그게 뭐 투자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피터 린치는 비관론을 없애는 사람만이 이제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낙관론을 강조하기도 했고, 그 두 개를 합쳐보면은 지금 쌀 때 낙관론을 가지고 사는 게 제일 좋은 시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크립토 업계에서 저 지수를, 저 말씀하신 내용, 관심이 많냐 적냐를 이렇게 지수화해 놓은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네, 3-4개 정도의 지표가 있는데 다 공통적으로 지금이 거의 바닥에 근접한 시기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싼 가격이다, 지금은. 그렇군요. 그렇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시기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